이재명 후보 당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2차 컷오프를 마친 국민의힘 경선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 당 지도부와 만남을 갖는 현장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선출의 의미를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죠? 비주류의 반란 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흑수저의 등장이죠. 지금까지 했던 후보들과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주류 정치인이었던 적도 없는 분이시고요.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아무데도 이제 기댈 데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 커왔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혹은 민주당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층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과반의 득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특히나 이 경선 참여인단에서 좋은 결과로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을 잘 타고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대장동 이슈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앞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비주류의 반란이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열망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선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은 역시 진보 개혁의 지속을 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선에서의 경쟁력 또는 이제 중도로의 외연 확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 쪽을 선택했을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역시 진보 정체성이 좀 더 강한 이재명 후보를 이제 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여러 가지 진보 개혁 의제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어서 완성을 해주는 그런 바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특히나 3차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맹추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상황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일요일에 나와서 얘기했으면 다 틀릴 뻔했었던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거꾸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높이 나올 거지라고 생각 못했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 대장동 의혹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 점은 사실 좀 석연치 않은 것은 서울이라는 곳이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민심에 민감하고 중도적이기도 한데다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딱히 높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것과도 굉장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선택의 가능성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바깥에서 할 얘기지 그 이야기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을 하면서 대장동 이슈가 안 된다 이렇게 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겸허한 민심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유권자 등록할 때부터 민주당, 공화당을 갈라놓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때부터 각 당 지지하는 분들께 모여서 자체 경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관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라도 이 제도의 개선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도 역선택 관련된 논란이 쭉 있었는데요. 같은 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제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어보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서울 경선과 3차 선거인단의 순위가 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의 그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의 역선택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타당 쪽으로 가서 역선택을 하러 작전 세력이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대장동 의혹으로 해서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올라오는 편이 훨씬 더 이 선거전을 치르기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굳이 저렇게까지 역선택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역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그 의혹의 내용들을 보건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좀 더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좀 본인이 좀 주장하듯이 뭐 직접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거나 그런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위 책임과 관련한, 그러니까 일종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선에 가서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속도로 볼 때 뭔가 이렇게 그 스모킹 건이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경선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오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정말 측근이 모르게 한 일이라는 것과 또 이재명 지사가 공모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측근조차도 이 일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전 조건이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요. 지금 여러 명들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덮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규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각 주체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검경의 빠른 수사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사퇴 후보 무효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발언에서. 글쎄요, 당 지도부에서 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된 바가 있고, 그리고 뭐 특별 당규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당 지도부도 좀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럼 그 법을 갑자기 뜯어 고쳐서 소급 적용을 해서 무효표 인정을 안 한다? 그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현재 그 특별 당규의 규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서서 발언에서도 원팀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팀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5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뭐 지금 당장 보면 이번 주에 원팀을 못 만들겠죠. 다음 주에도 아마 못 만들 수 있을 텐데 5개월은 긴 장도를 놓고 보면 뭐 이런 문제는 전 한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겠지만 결국 원팀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또 자연스럽게 포커스는 국민의힘 경선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그 내부를 정리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를 해서 대선에 집중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좀 이 사퇴 시점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캠프 내부도 취재를 해봤는데 캠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또 그런 선상에 선다고 해서 말로 누구에게 밀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면 대결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아실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진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안에서도 지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좀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한마디 던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국정감사까지 치르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인지는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여전히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감 전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감 회피 논란도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소신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소신 정치를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미 이 문제는 결론을 지난번에 내린 거 아닙니까? 이미 지사 뭐 사퇴 요구가 다른 대선 후보들로부터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직을 지금 포기하는 것도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퇴 지금 법정 시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사퇴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렸다면 끝까지 가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사실은 사퇴를 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그런 판단하고 관련 없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재명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축하를 한다고 하면서도 안전벨트를 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세는 더욱더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전벨트를 매시라는 말은 이제 카피는 되게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이미 경선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공격과 내부에서 공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는 의견이 쏠리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지금 4강으로 추려졌고, 그 중에서도 이제 두 후보가 굉장히 격렬하게 붙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동 관련된 이슈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훨씬 격렬하게 진행되고, 여론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을까. 뭐 국민의힘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경선이 끝난 민주당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올 거라고는 전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에 더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공세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야죠,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역시 이제 당내 어찌됐건 경선 관리로부터는 지금 한 발 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 투쟁에 아마 좀 더 집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이번 그 경선 과정을 흥행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하고 좀 더 다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킨 부분, 또 보여줬어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뭔가요? 정책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뭐 의혹 중심으로 해서 그냥 논란이 가고 네거티브전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오히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향후의 국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제 좀 격론을 벌인다든지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국민적 관심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간의 2차 컷오프 순위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자신이 1위라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제 외부자라서 내부 경선 결과는 알 수 없는데 뭐 특정 언론에서 순위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뭐 본인들도 취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건 사실 옳지는 않죠. 그게 사실은 저도 이런 이 경선 과정이 있어봐서 압니다만, 굉장히 소수 사람들만 딱 보고 거기서 바로 접고 태우거나 USB를 파기를 하는데 이런 정보 자체가 새어 나온다는 게 선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은 네거티브를 잘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격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주로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깐부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의원은 그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은 있는데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본인 이야기를 좀 더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윤석열 후보의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 이재명 싸움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공격에 집중하면서 이 조명을 이재명 후보가 받는 것과 같은 그림이
펼쳐지게 될 우려가 좀 있어서요. 예. 그런 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화해 제스처, 윤석열 후보의 화해 제스처를 표한 거는 높이 좀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나경원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굉장히 열심히 펼쳤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는데 그거를 좀 전례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다시 한번 네거티브전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네거티브전 위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일부 후보들은 좀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경선이 전체적으로 흥행하려면 예. 또 그렇게 흥행을 해야 누가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그거보다는 이슈나 정책 대결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리고 사실은 지금 네거티브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변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취약점이 또 이 비전과 정책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누가 더 가장 적임자인지 판명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4명으로 이제 줄어들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 첫 TV 토론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토론회를 보면 정말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 뭐 국민적인 관심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전략들이 좀 후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후보별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홍 후보님은 굉장히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있는데 보니까 캠프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정책적 인프라가 없어서 디테일에 가면 많이 밀리시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은 인력 보강밖에 방법이 없는데 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반면에 이제 정책적 인프라는 굉장히 갖춰져 있는데 이 과욕을 좀 부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려다가 또는 이제 비유를 하다가 요즘은 쓰지 않는 혹은 요즘 특히나 젊은 층들은 써서는 안 되는 비유들, 특히 뭐 여성 관련된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에 충실을 하시면 된다. 왜냐? 윤석열 후보는 그 기세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기세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누가 대단한 많은 정책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신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 4강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대해서야 눈빛이 좀 이글이글 불타기 시작을 하셔서 네. 좀 네거티브다고 말씀도 좀 세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정책 얘기를 좀 그만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 정책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 혹은 뭐 이재명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이 민주당 후보에 맞서 싸울 기세를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의 공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유승민 후보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거든요. 조금 더 싸우는 이미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평론가께서 뭐 짧게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좀 가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좀 그 소구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튀는 발언 또 뭐 좀 특별한 어떤 숨겨뒀던 뭐 카드 의혹 이런 거 제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좀 담담하게 정책을 잘 설명하고 본인이 갖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 후보의 어떤 정책에서 어떤 부분에서 맹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세세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오히려 하는 편이 더 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분께서도 각 후보별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각 후보 캠프 측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